민경호 선생님 그리고 김대호 소장님의 발전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홍진표 선생님 그 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80년대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과격화되고 또 좌익화되고 친북화되는가에 관한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재인 그 정부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 운동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왜 탈북자들에게 그렇게 냉담한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이 거의 반이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어떤 그 여론 정치, 왜 그렇게 여론을 중요시하고 여론 정치에 휘둘리는가? 그러니까 여론 정치를 이렇게 이용하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거는 민주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행태였거든요. 근데 홍 선생님의 그 발표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은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그 민주화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 그거를 저는 이번에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오고 이러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자생적인 어떤 좌익 사상과 싸우면서 발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혁명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NL 그 운동가들은 이제 거의 힘을 잃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구의 그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또 소련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왜 그럼 사회주의가 이렇게 망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일반 그 사회에 편입되고 여러 분야에 나가서 그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운동권적인 그 사고방식이 널리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586 세대와 70년대생들에서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홍진표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이러한 그 좌파의 득세는 어떤 세계사적 조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한 거와 굉장히 동떨어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개인적 경험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 남편이 88 올림픽 그 무렵에서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을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뭐 이르크축 그 시베리아 그쪽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를 정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거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을 때 정치학 하는 분들 뭐 무슨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좌파적인 사상이 이제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제 기억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80년대 말, 이제 90년대 초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그 당시에 담론을 보면은 가령 뭐 이대 사회학과 이효재 선생님 그과 그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 여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한민국 여성 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분단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분단만 안 되면 통일만 안 되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막 행복한 나라가 될 것처럼 모든 문제는 분단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비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치화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사회주의는 망했는데도 오히려 90년대 그 사회주의 사상, 그런 사상이 왜 확산이 되었는가, 한국 사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경호 선생님의 그 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떤 근현대사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어떤 운동권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 학생들에 의해서 열렬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현채의 어떤 내재적인 공업화 전략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맹화론이 유행을 했고 사실 보면은 박현채의 그 내재적 공업화 전략은 굉장히 60년대 아마 60년대 자료를 갖고 논문을 썼을 거예요. 아직 그 경제 발달의 어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론이 그렇게 후에 계속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민주주의 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때 5.18이 일어났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의 어떤 경제적인 기업, 경제 개발이 경제 성장이 별로 국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나는 정말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박정희의 어떤 경제 개발에 있어서 박정희의 공을 인정하는 거는 80년대 중반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브루스 커밍스가 그런 논문을 썼어요. 브라질에서의 어떤 경제 개발 또 동아시아에서의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거 그런 거 비교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논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머 아니구나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왜 굉장히 좌익 사상이 80년대에 굉장히 지배적인 그러한 어떤 역사관으로 발전했다는 게 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NL 주사파에서 소련의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주의는 오직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조선시대 후기 소중화 사상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청왕조가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조선이 이제 명나라의 어떤 천자의 나라로서 그의 지위를 계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천하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화 사상을 하고 정말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호 선생님 정말 그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다른 그러니까 후발 민주국가들하고 그 비교하는 게 굉장히 참신하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후발 다른 민주국가처럼 그러한 계속되는 쿠데타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그렇게 어떤 경제 개발을 성공을 하고 또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하고 어떤 산업화에 기여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 공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대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체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보면은 우리 한국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화가 거침없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널리 퍼졌고 또 일본 문화를 통해서 이제 군국주의 일본 문화가 이미 군대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를 좀 쉽게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쓴 책 신양반사에서 586 세대의 어떤 문화 조선적 습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양반의 후예라 운동권을 후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아 전승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수수께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계승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러한 관점에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문화와 어떤 제가 생각하면 어떤 문화랑 싸우면서 근대화를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적인 문화가 조선시대 후기에 굉장히 강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조선이 가장 뒤처졌었고 굉장히 문약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식민지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면서 그러한 과정은 문화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대호 선생님이 한국의 민주화는 국가 주도 수출 지역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촉진되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주장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체제에 어떤 통합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얀마 같이 어떤 독재적인 정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원 선생님이 대중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토크빌을 인용하시는데요. 정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habit of heart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서구, 그 남미라든지 나머지 그 서구와 이제 그 서구를 뺀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근대화가 잘 안 되는가, 왜 민주주의가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는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그 법률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체계라는 거죠. 어떤 민주주의 문화적 토대, 서구에서의 그 민주주의 문화적 토대는 제가 보기에는 계몽주의의 어떤 그 인간관이라고 봐요. 인간은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인간관, 어떤 개인의 존엄성, 이러한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인간관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동양 문화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아마 다른 문화권에서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개인에 대한 그 개념이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사적인 영역의 자율성을 국가가 잘 인정하지 않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인가? 그 민주화 운동에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번도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그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 형성이 되었고 어떠한 철학 아래서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 사상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것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그 시민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내면하는가,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더 한마디 더 하면은 사실 민주주의는 굉장히 그 규율을 필요로 하는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별로 그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령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벌써 중고등학교 교육제도를 보면은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을 통제하는 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을 하지, 거기서 자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정서적인 만족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걸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할 때 사실 국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어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딱 하나, 그러니까 조선적 습속이 어떻게 살아나가 전승이 되었는가, 제 책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전통적인 가족제도, 이거는 해방 후에 그대로 전속이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서구적인 가족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달랐기 때문에, 호주제, 특히 이제 일본하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제 호주제가 정착이 되었는데, 호주제에서 행동의 주체는 가장이거든요. 어떤 헌법의 사상, 개인의 행위 주체를 보는 헌법하고 저는 어긋난다고 봐요. 그런데 호주제가 그대로 존속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사실은 가족 친족제도, 혈연의 개념, 이러한 것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입신양명하는 그런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양반 계층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계속 군대화를 거치면서도 그런 전통적인 조선 후기에 어떤 양반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제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